네, 이번 시간에는 실무 이론 평가, 그러니까 43회가 되겠습니다. 43회의 실무 이론 평가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업 내 제도는 무엇인가 이랬는데요. 재고자산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을 통제하고 주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수행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하여 회계 담당자와 준법 감시인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내부 고발 제도 및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번입니다. 이 내용은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그 내부관리 제도하고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 본문에서 공부한 적이 있죠. 재무회계 뒷부분에 있었어요. 4번이 된다. 다음 2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12월 중 상품 매매 자료이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적용할 경우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총평균법은 평균 단가를 먼저 구합니다. 자, 기초재고, 외상매입 요 세 건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자, 평균 단가를 구하려면 먼저 금액을 다 산출해야 되는데요. 기초재고의 금액은 1000원 곱하기 100개 10만원이죠. 외상매입 200개 곱하기 1200원 하면은 2는 4, 2는 2, 24만원이죠. 그 다음에 200개 곱하기 1400원 하면은 428, 1은 2, 28만원이죠. 이걸 모두 더합니다. 그러면 20, 1 올라가고 62만원이죠. 자, 금액은 62만원이고 수량의 합계를 전부 더합니다. 수량은 500개죠. 자, 62만원을 500개로 한번 나눠보세요. 62만원 나누기 500개 하면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1240원입니다. 1240원. 평균 단가 1240원. 그럼 매출 원가를 어떻게 구하느냐. 1240원에다가 매출 수량 있죠. 매출 수량 150개를 곱하면 돼요. 150개 매출 수량을 곱하면 이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150개를 팔았다. 그러면 186,000원이 되겠네요. 186,000원이 매출 원가가 된다. 평균 단가를 먼저 산출합니다. 평균 단가 곱하기 매출 수량, 그것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6,000원 3번 구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특정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다. 이를 토대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얼마겠느냐 하는 문제인가요? 첫 번째, 무형자산의 취득 시 지급한 금액은 2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0만원 취득원가죠.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발생한 수수료가 5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취득비용이죠.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한 비용, 이것도 취득원가에 포함해야죠. 무형자산 사용 관련 교육훈련을 위한 비용, 사용에 관한 교육훈련은 취득원가로 보기는 힘들죠. 네, 그래서 취득원가는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270만 원이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3번이 되겠죠. 네 번째 있는 교육 30만 원은 교육훈련비,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죠. 이거는 판매관리비.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 돼요. 다음에 4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외상매출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입니다. 기말 결산분계로 옳은 것은 자, 21년 기초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이 2억 5천만 원이 있었고 대손충당금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중 외상매출금 발생액은 5천만 원이고 외상매출금 중 8천만 원이 현금으로 회수가 되었습니다. 2021년 중 대손 처리된 외상매출금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로 해서 외상매출금 잔액을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외상매출금 1% 대손 추정하는 결산분계를 해야 되니까 자, 외상매출금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5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3억이죠. 그 중에서 8천만 원이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 3억에서 8천 빼면 2억 2천만 원이 있었죠. 그런데 세 번째 대손 처리된 외상매출금이 300만 원이 있어요. 이 중에서 대손 처리가 됐어요. 300. 그럼 줄어들죠? 그러면 2억 1,700이죠. 여기서 300을 빼니까 2억 1,700만 원이 현재 외상매출금의 잔액입니다. 여기에 1%를 대손을 추정합니다. 그러면 2억 1,700의 1%는 217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었어요? 250만 원 있었죠. 250만 원 있었는데 나중에 대손으로 처리됐으니까 250만 원 없어져 버렸겠죠. 요거 300만 원이 대손 처리되면서.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번 대손 충당금 잔액 없으니까 1% 모두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217만 원을 모두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기초에 250만 원이 있었지만 여기 세 번째 2021년 중에 대손 처리된 요 분계가 있을 때 대손 충당금이 없어지잖아요. 차변에서. 왜 2번이 되는지 아시겠죠? 다음에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사채 발행 관련 자료이다. 21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자, 사채의 이자 비용은요, 유효 이자율로 이자 비용을 인식합니다.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 즉 시장 이자율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날 한공은 사채를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하는데 만기 3년의 조건으로 900,049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초 장부 금액이에요. 발행한 금액이. 발행일의 시장 이자율은 연 10%. 요게 유효 이자율입니다. 액면 이자율은 연 7%이다. 이때 회사는 이자 비용을 어떻게 인식한다? 예, 장부금액 곱하기 이자, 시장 이자율. 이게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04만 9천원 곱하기 10%면 90만 4,900원 3번이 되겠네요. 네. 이자 비용은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 유효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자 비용을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5번 문제에서요,
사채권자에게,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얼마라고 그럴까요? 채권자에게, 사채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는 회사 요 90만 4,900원은요 회사가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사채권자에게 90만 4,900원을 줄까요? 안 줍니다. 사채권자에게 주는 현금 이자는 얼마일까요? 얼마죠? 액면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로 지급합니다. 액면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 그래서 70만 원이에요.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7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차변의 이자 비용 90만 4,900원과 대변의 현금 70만 원 그 차이를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것을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상각을 해 나가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기억나실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만큼은.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 이 두 금액의 차이를 우리는 매년 상각을 해 나가죠. 자, 그래서 5번에서는요.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이자 비용을 물어봤으니까 그 이자 비용은 기초 장부금액 곱하기 시장 이자율 또는 유효 이자율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실제 지급하는 이자가 얼마냐 하면은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자 비용하고 실제 지급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그 차이만큼씩 3년에 걸쳐서 상각을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을 동일하게 맞춰 나가는 그런 회계 처리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채에서 우리 배웠어요. 4번에서요. 네? 4번 문제에서. 4번 문제에서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예. 만약에 남았으면 그 차액만큼 추가 설정액만 회계 처리. 절자금이 되는 거예요. 12% 추정할 때 남은 만큼. 지금 1% 추정액이 217만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잔액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250만 원이 있었다. 근데 만약에 350이었다. 그리고 이제 추정액이 350이었다. 여기 1% 추정을 해. 충당금이 만약에 네. 350이었으면 대손 처리된 예산을 지금 300을 제하고도 50이 남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면 50만 원 잔액이 남았다. 그랬을 때는 217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167만 원. 167만 원만 회계 처리해야죠. 차변의 대손 상각비가 167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67만 원. 네, 50만 원 빼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잔액이 없었기 때문에 대손 추정액 전부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야 하죠.
자, 다음 문제는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입니다. 21년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얼마일까요? 이랬습니다. 네. 장부 금액이 얼마일까요? 자, 202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취득했는데요. 취득 원가는 500만 원. 회사 부담분이 400이고 정부 보조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취득 당시에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정부 보조금을 뺀 400만 원만 장부 금액이 돼요. 그런데 기말에는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제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400만 원을 5년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네, 400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얼마씩이에요? 400만 원 나누기 5년이다. 80만 원이죠. 그러면 80만 원을 빼면 되죠. 80만 원의 감가상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400에서 80을 빼면 320만 원이 장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부 보조금도 차감을 해야 되니까 정부 보조금을 아예 빼고 생각하면 돼요. 장부 금액을 구할 때는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400만 원만 가지고 감가상각을 해보면은 장부 금액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320. 2번이에요. 다음에 7번. 다음 대화의 거래를 모두 회계 처리할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김 부장이 아직 회계 처리하지 않은 거래가 있나요? 물었습니다. 최 과장, 네, 상품 매출 10만 원이 발생했으나 아직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록을 해야죠. 상품 매출이 뭐예요? 수익이죠? 수익 발생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대리, 어제 영업부 야근 식대로 5만 원을 지출했으나 아직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판매관리비죠?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5만 원. 수익에 10만 원 빠졌고 판매관리비 비용 처리하는 게 5만 원 누락됐군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네, 이것을 모두 회계 처리하면 이익이 5만 원 더 증가하겠네요. 비용 5만 원 발생시키고 수익 10만 원 발생시키니까. 자, 1번 영향이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2번 매출 10만 원 증가, 영업이익 10만 원 증가. 아닙니다. 영업이익은 5만 원만 증가합니다. 3번 영업이익 10만 원 증가. 아닙니다. 예, 영업이익 5만 원이에요. 4번 매출 10만 원 증가. 그렇죠? 매출액 10만 원 증가하죠? 당기순이익 5만 원 증가. 네, 4번 맞았습니다. 4번.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10만 원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5만 원을 증가한다. 2번이 그래서 틀린 거고요. 네. 4번이 맞았습니다. 3번도 영업이익 10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어요.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처리 오류사항입니다. 오류사항을 반영 전에 당기순이익이 2천만 원일 경우에 오류사항을 반영한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이겠습니까? 자, 반영을 한번 해봅시다. 임차료 기간 미경과 60만 원의 계상을 누락했답니다. 임차료가 비용이잖아요. 비용 중에서 60만 원이 기간 미경과 분이면은 비용에서 빼줘야 되는 거죠. 비용의 2연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익은 더해줘야 돼요. 임차료 비용인데 기간 미경과분 선급분이라는 건 내년도 임차료를 미리 지급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산에 반영하게 되면은요, 비용 취소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에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플러스 60만원. 다음 두 번째,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분 20만원의 계상을 누락했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을 누락시켰대요. 그러면 이것도 수정분기하면 당기순이익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네,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니까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더해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2월 급여 미지급분 10만원의 계상을 누락했습니다. 이 비용을 발생시켜야죠. 그러면 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비용 발생되는 거 요거는 마이너스. 자, 그러면 플러스가 합치면 80만원, 마이너스가 10만원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플러스 70만원이 되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2천만원에다가 70만원만큼 더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선급분은 내년에 반영되는 건가요? 선급분, 임차료. 요거는 이제 계상을 하면 내년에 반영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년도 비용으로 반영이 되죠. 예. 올해 비용에서는 빼주고 그 비용을 내년의 비용으로 반영시킵니다. 차기의 비용으로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용의 이연이라고 그러죠. 비용의 이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다 해서 수익의 발생, 수익 발생. 이것도 이제 세 번째 거는 비용의 발생이죠. 비용을, 급여를 발생시켜야 되니까 비용의 발생.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마이너스, 비용의 이연과 수익의 발생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에는. 자, 4번이었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네,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자, 1번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자, 부가가치세법에서 폐업하는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맞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서 다음 달 25일 날 확정신고 해줘야 돼요.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는 장소도 사업장으로 본다? 틀렸네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포장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제조업에서는요, 제품이 생산 완료되는 곳은 사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포장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2번이. 다음에 3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네, 그래서 세관장에게 납부를 하죠. 그래서 납세지가 세관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예요.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4번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죠. 4번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1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주어진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국내 매출액이 800만 원이면요. 여기서 세액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국 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재화의 매출액은 영세율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0원이 됩니다. 답은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견본품은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이 없습니다. 라번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 장려품, 우리가 거래처에 장려품을 주면 사업상 증여로 해서 공급으로 보고 있는데 시가로 과세를 하죠. 그래서 시가가 200만 원이니까 여기에 10%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매출세액을 말하는 거니까 20만 원을 더하면 10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됩니다. 네, 2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법하게 수령했습니다. 1번 거래처 체육대회 시 증정할 물품의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되기 때문에 공제 못 받고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정비비는 주차장이 토지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공제 못 받고요.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하였으나 과세기간 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매입세액은, 이건 원재료를 매입한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해 주는 것이지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죠. 3번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입니다. 4번은 업무용 승용차 3000cc 관련 수선비 매입세액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공제받을 수 없죠. 3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12번부터 소득세. 소득세 이론이 우리 TAT 2급 이론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세에 따라 상여로 처분받았어요? 과세죠. 상여로 처분받았다 하면은 이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고 과세입니다. 답이 1번이네요. 그러면 2, 3, 4는 아닌지 한번 볼까요?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장학금 비과세. 다음에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건강보험료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사용자 부담하는 부담금 근로자의 소득으로 안 보죠? 그거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2, 3, 4 모두 비과세죠. 1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다음은 근로소득자인 김진주 씨,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여성 근로자입니다. 김진주 씨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현황이다. 김진주 씨가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인적공제액에는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으니까요. 자, 먼저 기본 공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 공제 대상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150만 원에다가 곱하기 인원수 하면 됩니다. 자, 본인 무조건 기본 공제 대상자죠. 배우자가 있는데요.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있으니까 1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걸로 볼 수 있죠. 기본 공제 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생이 있네요. 근로소득 총 급여가 1000만 원이면 소득이 있는 거죠. 500만 원까지는 근로소득이 총 급여가 5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걸로 보지만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소득자예요. 자녀, 소득이 없는 자녀가 있어요. 9살짜리, 20세 이하. 자, 그래서 3명입니다. 네. 네, 소득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모두 3명. 150만 원 곱하기 3명 하면은 450만 원이죠. 예. 그 다음에 추가 공제를 계산합니다. 추가 공제라 하는 것은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만 추가 공제 대상자를 찾아야 돼요. 먼저 본인이 있는데 배우자가 있고 본인이 여성일 때는 부녀자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녀자 추가 공제가 50만 원이 돼요. 50만 원 추가. 그 다음에 배우자에는 추가 공제 없죠. 동생이 장애인입니다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자, 자녀도 추가 공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는 부녀자냐 한부모냐,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70세 이상의 100만 원. 뭐라고 그러나요? 그 경로우대 추가 공제라고 그러죠? 경로우대 추가 공제 70세 이상인 경우 한 명당 100만 원. 그러니까 없어요. 부녀자 추가 공제밖에. 그래서 450만 원 더하기 추가 공제 50만 원. 그래서 500만 원. 2번이 답인 거죠. 예. 계산 어렵지 않죠? 다음에 14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1년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원천징수가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세율표 나와 있고요. 위에서 소득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해야죠. 자, 이자 소득 금액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금융소득 중에서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빼야 돼요.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 일용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의 일시적 강연에 의한 대가래요. 소득 금액이니까 필요경비 뺀 거라는 거죠. 예. 소득 금액은 필요경비 뺀 것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 400만 원. 300만 원 넘었죠. 3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되죠. 자, 종합소득 공제.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세표준이 아니고 이게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에서 500만 원 빼면 1,50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자, 세율을 보겠습니다. 1,200만 원 이하는 6%, 4,600만 원 이하면은 과세표준 곱하기 15%를 한 다음에 누진공제액 108만 원을 빼줘라 이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죠? 4,600만 원 이하에
그래서 계산기를 잡고 1,500만 원 곱하기 15% 하면 225만 원이 나오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1080000 합니다. 그러면 뭐야? 계산이죠. 1,500만 원 곱하기 15%는 자 225만 원 나와요. 225만 원에서 빼기 1080000 네, 1170000이네요. 1170000 1번. 종합소득세 산출세 1170000.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이자 소득에 2,300만 원을 여러분이 더하느냐 더하지 않느냐 요게 관건이에요. 이 직장공제회의 초과 반환금은 우리가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왜냐? 무조건 분리과세를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리된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말이죠. 몇 페이지였냐면은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119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119쪽에 무조건 분리과세 다시 한번 볼게요. 비실명 이자소득 이거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분리과세. 그 다음에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 예, 이거는 좀 높은 세율이라기보다는 종합과세를 피하게 해주려고 한 것 같고요. 법원보강금 무조건 분리과세. 또 조특법상의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조특법상에 관련된 거는 시험에 내기 힘들고 비실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 다음에 직장공제외 초과반환금, 그 다음에 법원보강금에 대한 이자소득 요 세 개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그것을 이걸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답이 옳은 답을 찾느냐 못 찾느냐 결정이 되죠.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모든 사용금액에 대해서 다 소득공제 대상으로 해주지 않죠. 자, 먼저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는 해줍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학원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게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뭡니까? 이 매출이 드러나게 해주려고 드러나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왜 안 해주느냐?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학원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해주면 또 학원을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또 공교육 입장에서 그게 좀 애매하게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취학 전 아동은 어차피 학교 안 보내니까 학원을 대부분 보내니까 취학 전 아동의 공교육의 상당 공교육 영역이 정부가 아직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주는 거고 초중고생은 이제 공교육이 잘 돼 있으니까 안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는요. 세금 내는 건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입력하면 안 되고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액도 월세액을 카드로 냈다 이거예요. 이거는 월세 세액공제 한 군데에서만 해줍니다. 신용카드는 입력하면 안 되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이것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1번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3회에 출제된 이론 문제 15개를 풀어봤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20분 내지 2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서 한 10개 이상 맞출 수 있으면 합격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론 풀이 해봤는데 이론 풀이 한 것 중에서 여러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거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